자, 이번 시간에는 대출 취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출 조건이라든지 또는 대출 신청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야 나중에 대출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분쟁에도 대비하고 그러려면 대출 취급 요령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대출을 취급하려면 대출 조건에 대해서 확인해 봅니다. 자, 대출 조건을 봤더니 대출 금액, 즉 대출 신청서하고 약정서에다가 본인이 자필로 대출 금액이라고 하는 거를 꼭 자필로 쓰게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렇게 돈 받은 적이 없다, 이만큼 대출 신청이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따지지 못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대출 금액을 자필로 정확하게 기재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설정 금액. 보통 대출이 나가면 설정은 담보대출을 할 때 근저당 하는 게 대출을 해달라고 하는 신청금액의 보통은 120%에서 150% 이렇게 설정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겠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 금리는 어떻게 적용할 거냐. 왜냐하면 요즘같이 절대적인 저금리 하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를 하는 게 좋겠고요. 금리 인상이 앞으로 계속될 것 같다 그러면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가 유리한 선택이겠죠. 그래서 충분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특징, 차이점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상환 방법. 돈을 갚는 방법들은 한꺼번에 만기에 다 갚아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만기 일시상환이라고 그러죠. 또는 중간에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거나 또는 원금만 짝짝 나눠가지고 원금만 균등 상환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어요. 또는 중도상환 수수료. 중간에 돈을 일찍 갚는다라고 할 때 중도상환을 하면 수수료는 어느 정도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꼭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들하고 대출 조건에 대한 부분을 꼭 확인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대출을 취급할 때는 담보 제공. 대출을 취급하려면 인적 담보, 물적 담보 이렇게 담보가 있는데, 이 인적 담보든 물적 담보든 본인의 채무를 위해서 본인 명의로 담보를 제공할 때도 있고, 제3자 명의로 본인 명의로 담보를 제3자를 위해서 제공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담보로는 어떤 것들이 쓰이냐. 첫 번째는 부동산. 제일 담보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 부동산이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유가지권도 있습니다. 유가지권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요. 또는 채권.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 내가 받을 권리가 있는 게 채권이죠. 그래서 예금이나 적금, 부금, 신탁 수익권, 금전신탁 수익권이라든지 CD,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표지어음, RP, 환매주권부 채권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다 채권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서 담보대출 이런 식으로 되겠죠. 보증서 또는 부동산 담보신탁용 수익권 증서. 부동산 담보신탁용으로 해서 수익권 증서. 이것도 담보로 제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담보가 평가증서. 산업기술정책연구에서 내가 만약에 어떤 기술이 있었는데 특허를 받았다. 그러면 그 특허권은 또는 실용신앙권이 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이 있다.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받은 권리를 기술담보가격에 기술담보가 평가증서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술담보가 평가증서 이것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요. 내가 원재료로 갖고 있는 거라든지 반제품이나 제품, 상품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동산이라고 그래요. 토탈에서. 동산도 담보 제공으로 가능하고, 우리 창고에 지금 담보가 이러이러한 담보가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담보 제공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담보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담보권은
뭘 담보권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할 때 네 가지 방식으로 담보권이 설정될 수 있는데 담보를 잡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특정 채무담보. 즉 특정 채무담보는 담보 제공을 약속할 때 특별히 지정된 대출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어떤 빚에 대해서만 이 담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담보 계약을 하면 특정 채무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정 채무담보는 대출이 연장되거나 재취급하거나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특정 담보에 국한시키기 때문에 특정 채무담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근담보가 있어요. 특정 근담보는 담보계약에서 특별히 지정된 대출계약과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출만 담보하는 걸 특정 근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이 기한 연장이 된다든지 그럴 때도 이 특정 근담보는 담보가 돼요. 그렇지만 재취급할 때 또는 다른 여신으로 바뀔 때는 특정 근담보는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한정 근담보. 담보 제공을 약정할 때 어떤 지정된 대출 종류에 대해서만 앞으로 미래까지, 즉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상환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의사표시로 담보 제공하는 걸 한정 근담보라고 하는데, 이 경우 특정 채무담보와 다른 점은, 특정 채무담보하고 틀린 점은 뭐냐면 기한 만료 후에 연장이나 또는 같은 종류의 대출로 전환되거나 재취급이 한정 근담보는 가능합니다. 특정 채무담보는 재취급 안 된다라고 그랬죠. 근데 한정 근담보는 되더라. 그 다음에 포괄 근담보가 있어요. 이 포괄 근담보는 담보 제공 책임을 대출권이 아니라 채무자 기준으로 해서 채무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모든, 앞으로 이거 하나의 대출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된 모든 빚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하면 포괄 근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담보권을 구분할 때 특정 채무담보와 특정 근담보, 한정 근담보, 포괄 근담보는 요거 잘 챙겨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이런 담보에 해당되는지, 특정 채무담보는 당해 여신의 연기나 재취급 안 된다고 그랬고요. 특정 근담보는 당해 여신의 연기만 가능하다고 그랬고요. 한정 근담보는 당해 여신의 연기, 재취급, 특정 종류의 신규 취급만 가능하고, 포괄 근담보는 한두 범위 내에서 모든 여신이 다 지급되는, 즉 가장 범위가 넓게 다 허용되는 거는 포괄 근담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담보가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담보가액 산정법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담보가액은 120에서 150%까지 설정을 해놓는다고 그랬는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시가만큼 대출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담보 기준가액은 여러 가지 물건을 감정해가지고 기준가액을 산정하는데, 정규 담보가액은 담보 기준가에다가 담보 비율을 곱해주면 되고요. 유효 담보가액은 정규 담보가에서 선순위 설정금액 또는 선순위 권리금액 이런 것들은 뺍니다. 그리고 실회수 가용 담보가액은 실회수 유효담보가액, 즉 유효담보가액과 설정 최고액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실회수 가용 담보가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보권을 설정하는 기준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기가 돈을 빌리면서 담보를 제공했다. 그럴 때는 보통 포괄 근담보를 설정하고요. 그 사람 자기가 돈도 빌려가고 자기가 담보를 제공하니까 자기 재산 전체에 대해서 그건 담보를 잡으면 되고, 제3자에게 담보 제공할 때는 보통 한정 근담보, 그 대출 취급에 대한 건으로 한정 근담보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담보 제공자가 분명한 의사표시를 했을 때는 그에 따르지만 특정 채무담보하고 특정 근담보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연기라든지 대환 이런 걸 할 때 특히 유의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과 관련된 비용은 어떤 게 있겠느냐? 세 번째는
대출 비용. 대출 비용은 신용 대출이냐 또는 뭐 담보 대출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대출 비용의 부대 비용 계산하는 방식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신용 대출의 경우에는 수입인지대 그리고 신용조사 수수료, 기타 대출 취급 수수료 이런 것들이 신용 대출의 비용이 되겠고요. 보증보험증권 대출일 경우에는 일단 보증보험증권 발급받으려면 보증료가 들어가겠죠. 수입인지 비용 들어가겠죠. 신용조사 수수료 플러스 기타 대출 취급 수수료.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요거 이제 유의해야 되죠. 부동산 담보로 대출 받을 때 대출과 관련된 취급 비용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 첫 번째는 수입인지 비용. 수입인지대 비용에 들어가고요. 부동산은 또 설정해야 되니까 설정비가 들어가겠죠. 여기에다가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가액을 알아보려면 조사 수수료가 들어가겠죠. 조사 수수료가 들어가고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 차주의 신용을 조사해야 되니까 신용조사 수수료가 들어가겠죠. 여기에다가 기타 대출 취급 수수료가 플러스 되겠죠. 대출 취급 관련 수수료 이런 것들이 부동산 담보대출할 때 대출 비용에 관계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대출 비용은 어떤 대출을 할 때 해당되는 비용이냐 이렇게 해서 질문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신용대출의 경우에 보증보험증권대출의 경우에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에 만약에 보증보험증권대출이다. 그럴 때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끊어서 하니까 신용조사 수수료는 들어가겠지만 담보조사 수수료는 안 들어가겠죠. 이거는 이제 담보조사 수수료니까 보증보험 증권대출에 필요치 않은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 비용은 또는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해당되지 않는 비용은 이런 식으로 질문합니다. 신용대출이냐 담보대출이냐에 따라서 다 해당되는 거는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거는 수입인지대겠죠. 수입인지대는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다 해당이 되지만 근저당비 같은 거는 신용대출은 해당이 없고요. 감정비도 안 들어가고요. 보험료도 안 들어가죠. 신용조사 수수료는 금융기관별로 별도로 정한 수수료 이런 걸로 처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출을 취급하려면 준비서류. 보통 대출을 받으려면 준비서류가 몇 가지 있는데 본인 확인서류가 있고요. 가족 확인서류가 있어요. 자, 본인을 확인하려면 주민등록증, 예를 들어서 공무원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도 대신 가능하고요. 대리인일 때는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 한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이런 게 필요하죠. 본인 확인 서류로. 근데 가족을 확인할 때는 주민등록 등본을 띄면 됩니다. 거기에 자녀라든지 이런 거 볼 수 있죠. 재직 확인할 때는 재직증명서, 영업 확인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이나 영업 허가증 이런 것들을 보면 되죠. 그래서 이 준비 서류에는 본인 확인 서류가 아닌 것은 그러면 대개는 건강보험증 이렇게 하면 되죠. 이 건강보험증은 뭐 재직이나 또는 가족 확인 서류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확인 서류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대출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6장에서는 신용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용카드 회원은 어떻게 정하느냐, 카드 이용이나 카드 종류, 그리고 가맹점의 종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회원 및 이용. 신용카드는요, 일단 개인 신용을 담보로 해서 소지한 사람이 가맹점에서 상품을 사용해도 되고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도 되고 현금의 즉시 지불이 없이도 외상 구입할 수 있는 게 신용카드죠. 그래서 요즘에는 플라스틱 머니 또는 제3통화 이런 식으로도 신용카드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신용카드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대금 지불 기능 또는 소비자 신용 기능,
신분 표시 기능 이런 것들을 신용카드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용카드는 법률 구조를 보면 회원과 카드사와는 회원 약관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고요. 가맹점하고 카드회사하고는 가맹점 약관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고 회원과 가맹점과의 관계에서는 신용카드 거래에 대해서 특별한 법률 관계가 없겠죠. 그 대신 물품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는 매매계약, 용역계약 이런 것들이 체결되겠고요. 그러면 신용카드 계약은 법률적으로 어떤 성질이 있느냐? 채권의 양도설로도 보고 직접 채무담보설로도 봅니다. 즉 채권 양도설은 가맹점이 갖는 회원에 대한, 그러니까 가맹점이 회원에 대해서 판매 청구권을 카드 회사에다가 넘겼다, 양도했다 이렇게 보면 채권 양도설이고, 직접 채무담보설은 카드 회사가 자기 카드 회사 회원한테 직접적으로 신용을 공여해 주는 거다. 이걸 직접 채무담보설. 그러니까 신용카드사의 약관은 직접 채무담보설에 따른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신용카드 관련한 법률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이외에도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할부거래 관련 법률, 기타 방문판매법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는 회원에 대한 얘기가 아주 중요해요. 자, 신용카드 회원은 개인 회원이 있고 법인 회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회원은 개인 회원이 있고 법인 회원이 있는데, 개인 회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가족 명의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휴카드, 비제휴카드가 있고요. 법인 회원의 경우에도 법인 회사 이름으로 할 수도 있고 임직원 명의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제휴카드, 비제휴카드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 회원은 만 20세 이상인 자면, 개인은 만 20세 이상이면 개인 회원의 발급 기준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만 20세 이상으로 어디에 해당이 돼야 되냐면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야 돼요. 급여소득자냐, 어떤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냐,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영업자냐, 통닭집이라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타 소득자냐, 연금소득자도 포함되고요. 또는 자기가 이런 거에는 해당이 아니어도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느냐,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재산을 갖고 있느냐, 재산 소유자,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사람은 카드 발급 대상이 된다는 얘기겠죠. 또는 탁카드 소지자, 다른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이미 이 사람은 카드 발급 기준이 돼 있다라고 보고 탁카드를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바로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인 회원의 대상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외국인이나 비거주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있죠. 내국인 거주자 이외에는 원칙적으로는 카드 신규는 안 돼요. 그렇지만 거래 활성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고 채권 보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카드 신규가 됩니다. 제외 국민이라든지, 즉 내국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 실명이나 본인 확인 증표로 본인이 확인이 되고 발급 신청은 내국인 거주자의 개인 회원 신청 절차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 대신 재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 갖고 해외에 20일 이상 체류하는 자고요. 외국인 거주자는 외국인이지만 국내 직장이 있는 자, 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국내에 6달 이상 체류할 자, 체류자고요. 재직 계약 서류상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가 확실시되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 1년 이상 계약을 해가지고 근로를 해야 된다지. 그럼 국내에 6개월 이상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카드 발급이 가능하더라.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카드 발급 불가자는 누굴까요? 신용불량자라든지 또는 탁카드 불량자, 이런 사람들은 발급이 안 되고요. 회원 가족명의 카드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18세 이상의 자녀나 부모,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이럴 때는 본인 책임으로 승낙을 해줄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고요. 법인회원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할 수도 있고 임직원 명의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사 시에 법인은 회사 설립이 작지는 않은지, 금방 설립된 회사는 아닌지, 결손업체인지 이런 것들도 살피고, 법인회원은 해당 법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이용 한도가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일반 한도, 국외 이용 한도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인회원에 대해서도, 그 대신 이 법인회원은 카드 발급 매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최대 한도는 업체별 규모라든지 또는 매출액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법인 회원들의 카드 사용 한도는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카드를 발급받을 때 신규 절차를 보도록 할게요. 카드 발급 신청은 회원이 제일 먼저 나 카드 발급해 주시오. 그러면 신청서가 접수되죠. 신청서 접수. 자,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를 전산에 입력합니다. 그래서 전산 입력이 되면 이 신청서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승인 또는 거절, 심사 대상 판정이 이루어져요. 신청서 접수에 대해서 전산 입력이 되면 심사가 된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 해당 카드 본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카드 발급을 하거나 또는 취소를 하거나, 발급에 대해서 취소 또는 카드 발급 이런 식으로 카드를 신규에 대해서 회원 가입 절차는 이런 순으로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자, 이 카드를 발급받으면 우리가 카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유효기간이 나옵니다. 카드의 유효기간은 어떤 카드냐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유효기간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규 카드. 처음 발급받은 카드는 유효기간이 신규 등록일에서부터 최초 신규 등록일 초일부터 계산해가지고 카드사별로 정하는데 통상적으로 5년으로 합니다. 유효기간은 신규의 경우는 카드 신규 등록일 초일부터 대개 5년 이 정도를 신규 카드는 유효기간으로 한다. 그러면 두 번째, 자동갱신 발급카드. 갱신이 자동으로 됐다라는 얘기는 카드가 유효기간이 끝났어.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카드 유효기간 해당 월 응당일까지로 하고요. 세 번째는 추가 발급 카드. 추가 발급 카드는 가족회원이라든지 법인카드라든지 이 유효기간은 처음 발급되어 있던 기존의 회원의 유효기간하고 똑같습니다. 추가 발급 카드는. 네 번째는 갱신 발급 카드. 갱신 발급 카드도 신규 카드, 처음 카드 만들 때 그 정했던 유효기간까지가 갱신 발급 카드의 유효기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카드의 해지 및 탈회. 해지와 탈회는 용어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본인이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해요. 자, 이 서면 또는 전화로 해지나 탈회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해지하고 탈회를 구분해서 알아둬야 돼요. 만약에 회원이 카드를 여러 개를 갖고 있어. 막 지갑에다 카드 10장씩 갖고 다녀요. 근데 한 카드에 대해서 내가 이 중에 안 쓰고 싶다. 그러면 그 카드 해약 처리를 하면 그 단일 카드에 대해서만 안 씁니다. 그런데 나는 이 카드가 아니라 나는 앞으로 카드 안 쓰려고 그래. 신용카드를. 그러면 카드에 대해서 탈회 처리를 하면 전체 내 카드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발급된 내 가족들이 갖고 있는 카드 이런 거 다 정지됩니다. 다 못 쓰게 하는 걸 탈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카드의 해지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단일 회사 한 카드 발행 회사 거만 안 쓰겠다라고 하면 해지 신청이고,
탈회 신청은 나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카드를 다 탈회 처리하겠다. 이러면은 내 동일인이 단독 카드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탈회 처리만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지와 탈회라고 하는 거에 이 차이점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단 카드를 해지하거나 탈회하거나 이럴 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만약에 카드를 한 번도 안 썼으면 카드 발급받으면서 연회비를 납부했죠. 예를 들어 한 달에 1년에 연회비가 2만 원이었다. 근데 카드를 한 번도 안 썼다. 카드 발급하는 게 실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카드사 직원의 권유에 못 말려가지고 그냥 사인해. 하나 발급해 주시오. 발급만 해놓고 계속 갖고만 다녔어. 근데 내가 이거 갖고 된 게 뭐나 쓰지도 않을 거면서. 그러면 카드 미사용 시에는 카드 회원 가입할 때 연회비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연회비 환불 요청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카드를 썼어. 근데 뭘 썼냐? 할부로 썼어. 그러면 미결제된 할부 잔액에 대해서는 카드를 내가 해지한다 하더라도 돈을 한꺼번에 다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할부금은 나누어서 내는 분할 지급은 가능합니다. 카드를 해지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유의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카드 이용과 관련된 얘기를 알아보도록 하죠. 자, 카드 이용. 신용카드를 이용하려면 우선 한도, 내가 어디까지 쓸 수 있냐.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 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한도는 통합 한도가 있고 서비스 한도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서비스 한도는 등급별로 자유화는 돼 있지만 현금 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건 금액이 작고 물품 구매 한도는 커요. 그러니까 이 통합 한도는 국내 일반 한도 또는 국외 일반 한도 이런 것들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총 한도 범위 내에서 현금 서비스 한도와 일부 그 국내 할부라고 하는 부분을 이용하면 되는데, 총 한도는 잔액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거래가 승인이 떨어지면 내가 무엇인가 이용했다든지 그럴 때 한도가 점차 차감이 되겠죠. 근데 승인이 취소됐거나 또는 내가 이용되건 결제했거나 그러면 다시 한도가 올라가는 거고요. 현금 서비스 한도는 국내나 국외 현금 서비스를 합산 관리하는데, 현금 서비스는 월간 한도 관리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현금 서비스 200만 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200만 원을 한 달 내에 쓰고 다음 달에는 다시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월간으로 서비스 한도는 적용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 카드를 이용했으면 결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제 방법. 결제 방법은 인터넷 뱅킹으로 해도 되고요. 인터넷 뱅킹은 온라인으로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결제를 해도 되고 또는 자동 결제를 택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통장하고 연결 계좌를 딱 만들어 놔가지고 내 카드 대금은 이 통장에서 매달 며칠 날 딱딱 빠져나갈 수 있게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이걸 자동 결제라고 이야기하죠. 또는 창구 결제를 해도 됩니다. 창구 결제는 내가 이용대금을 어떤 지정된 통장에다가 카드 그 결제일날 입금시켜줘야 돼. 이렇게 하면 창구 결제라고 그래요. 또는 이 창구 결제는 내가 돈을 들고 가서 창구에 가서 직접 입금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입금일 당일 기준으로 정하게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절감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드 이용은 지난달에 했는데 이번 달에 카드 결제일이 나왔어요. 근데 그 카드 결제일이 보통은 매달 며칠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해진 걸로 자동 결제가 된다든지 그러면 무조건 그 날짜까지 수수료는 다 빠져나가지만, 창구 결제를 하면 내가 입금시킨 날 기준으로 수수료가 조금 나가요. 앞으로 결제일이 며칠 남았는데 미리 입금시켰다. 그럼 그 기간 동안은 싸게 수수료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창구는 내가 입금시킨 날 당일날로 결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창구 결제를 이용하면 수수료 절감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는 회전 결제라는 게 있어요. 아까 한번 잠깐 얘기 드렸던 이건 뭐냐면 리볼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볼빙. 그래서 회전 결제 제도는 상환 방식을
인정률로 해서 리볼빙을 할 거냐 또는 정액 리볼빙을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일시불로 구매하거나 또는 국외 현금 서비스에서도 회전 결제 일부 5%에서 10%만 갖고 나머지는 나중에 여유 있을 때 갖겠다. 이런 결제를 리볼빙 결제, 회전 결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용대금 명세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보통 통상적으로 카드 전표를 영수증을 주지요. 어떤 사람은 바로 전표 주면 찢어가지고 휴지통에 넣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 카드를 쓰면 영수증은 꼬박꼬박 모아놔요. 그래가지고 한 달 단위로 카드를 쓴 내용을 이용대금 명세서가 카드사로부터 날라옵니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카드 명세 영수증하고 그 이용대금 명세서하고 대조하면서 이중결제가 되지는 않았는지 뭐 더 추가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지는 않았는지 이거를 영수증과 대조해가면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용대금 명세서가 오면 이 이용기간이라든지 또는 결제일 전에 이메일로 발송하기도 하고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내용을 꼭 확인해 봐야 되고요. 네 번째는 연회비. 카드사별로 연회비는 조금씩 달라요. 근데 통상적으로 연회비는 일반 회원은 5,000원, 뭐 골드 회원은 10,000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연회비를 왜 내야 되냐 이런 걸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연회비는 왜 연회비를 청구하냐면 카드 보시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카드 제작비 꽤 들어갑니다. 그래서 카드 제작비 내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매달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라든지 또는 카드 발급비 또는 우편물로 우리 집에 날라오는 우편 요금비 이런 것까지 다 연회비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연회비를 가지고 우리 집에 우편물 통보해주고 그리고 카드 발급해주고 또는 그 카드 회사에 내 기록이 유지되면서 전산 유지비 이런 것들이 연회비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 그래서 신규 카드를 신규한 날로부터 1년 주기로 연회비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연회비를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회비를 면제하거나 또는 환출할 수 있어요. 어떨 때냐면 1년 동안 카드를 한 번도 안 썼을 때 그러면 연회비를 면제하거나 환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불이나 할부 수수료, 할부 서비스 이런 걸 보도록 할게요. 일시불로 할래? 아니면 할부로 할래? 이런 거 내가 할인 매장이나 백화점 가서 뭐 물품을 구매한다니 그럴 때 보통 물어보죠. 할부로 해드릴까요? 몇 개월로 해드려요? 아니면 일시불로 해드려요? 이래가지고 금액이 큰 물건을 살 때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많이 쓰고 그것이 수수료 부담이 없는 일시불로 한다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할부로 해야 되겠다. 한꺼번에 내가 목돈을 못 내겠다. 그럴 때는 할부 개월수에 따라서 다른 수수료율이 할부로도 수수료를 안 내고 하는 방법은 없는지 할부를 하면 수수료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내용들을 검토한 후에 할부 수수료를 비교 분석해가지고 사용해라. 이런 얘기고요. 여섯 번째는 현금 서비스 수수료. 현금 서비스 수수료는 높습니다. 근데 회원의 신용상태나 이용 실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수수료율이 카드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비슷해요. 그래서 보통 현금 서비스 수수료를 보면 통상적으로 대략 월 2% 정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금 서비스 수수료. 그 다음에 인터넷 신용카드 대출. 인터넷 신용카드 대출은 보증을 안 써도 되고 또는 서류도 없이 아주 간단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대출 서비스를 하는 거를 인터넷 신용카드 대출이라고 하는데 이 인터넷 신용카드 대출은 어떻게 받냐? 이 인터넷 신용카드 대출 순서를 절차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터넷 신용카드를 대출 받으려면 사이트에 접속해야 돼요. 처음에 사이트 접속하고요. 자, 그래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다. 그러면 회원 등록을 해야 돼요. 회원 가입하라고 하죠. 회원 등록을 하고 나면
다시 전산을 다시 로그인하라고 그래요. 로그인하면 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고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대출을 받을 거냐 해가지고 대출 서비스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 대출 서비스 해서 딱 클릭하고 요거에 대해서 확인, 대출 서비스에 대해서 확인을 받으면 그러면 신청한 금액이 내 통장으로, 지정한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꼭 어떻게 해야 되냐면 로그아웃을 해야 돼요. 왜? 로그인이 돼 있으면 이게 컴퓨터 해킹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로그아웃을 하고 나와라, 이런 얘기죠. 이게 인터넷으로 신용카드 대출을 받으면 인터넷 카드 대출의 절차다, 이렇게 보고요. 8번째는 카드 이용의 8번째는 신용카드도 소득공제로 활용해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로지 근로자만 대상이 되고, 근로자 대상으로 하되, 그러니까 전년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그 사용한 것이, 12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것이 자기 연봉에, 즉 연소득의 15%를 넣으면 연봉의 15% 초과, 그러면 연봉의 15% 초과 금액 중에 그 넣으면 초과 사용액의 또 15%, 초과 사용액의 15%, 이거를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해주는데 한도는 있어요. 1인당 1년에 500만 원까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이 소득공제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 파트는. 자, 이 소득공제는 사용자가 누구까지도 내 걸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용자 범위. 사용자 범위를 봤더니 본인이 사용한 거는 당연히 소득공제 되고요. 내 와이프가 쓴 것, 즉 배우자가 쓴 것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요. 요즘에는 내가 모시고 살고 있는, 즉 동거하고 있는 부모님 또는 내 자식들, 자녀가 쓴 것도 해당이 되고요.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님께서 쓰신 것까지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조심할 거는 다음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용자는 그러면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쓴 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직계 존비속만 돼요. 부모님, 내 밑에 자식, 그리고 내 부모님 말고 내 와이프의, 배우자의 부모님, 장모님, 장인어른, 여기까지는 신용카드 쓴 내용 전체 합산이 돼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대상 카드는 어떤 거냐? 모든 카드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카드가 되냐면 신용카드 당연히 되고요. 직불카드 되고요. 요즘 새로 나오고 있는 체크카드 있죠? 체크카드 또는 이걸 플러스카드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백화점 카드, 백화점기 카드, 이거 다 됩니다. 근데 카드에서 그럼 안 되는 게 있다는 얘기냐? 있습니다. 선불카드, 돈 먼저 카드에다 적립시켜가지고 입금시키는 그런 카드가 있어요. 그걸 선불카드라고 해요. 이 선불카드 소득공제 안 되고요. 외국에서 발급된 외국카드, 이거는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대상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4가지 카드는 모든 사용금액을 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냐? 아닌 게 있습니다. 뭐냐? 현금 서비스 안 됩니다. 현금 서비스 받은 실적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사용된 금액, 즉 해외 나가서 신용카드 팍팍 긁고 다녔다, 그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해당 안 됩니다.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 금액은. 이렇게 신용카드 소득공제까지 카드 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카드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카드 사용 시 유의점. 카드를 사용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냐?
일단 카드 사고를 예방해야 되겠죠. 그래서 카드 사고를 예방하려면 일단 첫 번째는요. 비밀번호 유출에 조심해라. 현금 서비스 사고는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유출에 조심해야 되고, CD 거래로 할 때는, 즉 내가 만약에 현금 지급기 ATM기라고 하죠. 거기 가서 거래할 때는 거래가 완전히 끝나면 자리를 떠라. 돈 빼졌다고 해서 막 가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내 정보가 싹 지워질 때까지 그때 자리를 떠라. 항상 카드는 본인이 소지하고 카드를 받으면 꼭 친필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둬라. 서명되지 않은 카드는 나중에 보상 대상도 안 됩니다. 그래서 카드에다가는 서명을 꼭 해둬라. 매출 전표 영수증하고 청구 금액, 매달 이용대금 명세서 오면 확인을 대주해서 해봐라. 카드를 분실당하면 즉시 서면 신고해라. 왜?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에 사용한 부정 사용액은 카드사가 보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카드 사용할 때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카드에 대한 관리, 특히 사고 카드 관리. 사고 카드 관리라고 하는 거는, 사고 카드는 그럼 뭘 사고 카드라고 하냐? 분실됐다든지 또는 도난당했다든지 누가 내 카드를 위조나 변조를 했다라든지 명의 도용을 했다라든지 또는 사기 카드가 나왔다라든지 또는 나한테 카드를 보내준다가 우편물로 보내주다가 망실됐다든지 또는 내가 어디 가서 카드를 긁었는데 이중으로 매출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카드 사고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카드 사고가 나오면 부정사용 대금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는데 이 보상하지 않는 부정사용 대금이 있어요. 자, 어떤 사용에 대해서 부정사용 대금을 보상받지 못하냐? 이걸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겠죠. 회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정사용했을 때, 지가 일부러 부정사용했을 때, 하나는 카드를 내가 누군가한테 빌려줘가지고 부정사용됐을 때 카드는 절대 남에게 빌려주지 말란 얘기예요. 회원의 가족이나 동거인에 의한 부정일 때, 즉 내 와이프가 갖고 가서 함부로 카드를 부정사용했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비밀번호가 누설돼가지고 발생된 손해, 비밀번호는 절대로 유출되면 안 됩니다. 천재지변이나 풍수해 등으로 인한 질서문란 중에 지금 사회적 혼란을 틈타서 부정사용됐을 때 이거 보상 안 한다는 얘기예요. 부정사용 피해주사에 대해서 거짓말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 카드에 서명을 않고 그랬는데 카드를 잃어버려가지고 부정사용됐을 때, 그래서 카드에 꼭 서명하라는 게, 카드 서명 안 했는데 분실됐다, 그 카드 누가 막 쓰고 돌아다녔다, 내가 다 보상 못 받습니다. 내가 다 변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카드에다가는 반드시 서명하라고 하죠. 분실이나 도난 신고 후에 보상 신청을 지연시켜가지고 피해주사나 부도 반환이 불가능하게 됐을 때 가맹점의 귀책 사유로 부도 처리가 가능한 부정사용 대금, 이런 것들은 카드사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카드 종류. 은행권 신용카드, 물론 카드사 포함해 가지고요. 은행권 카드, 백화점기 카드 이렇게 구분하죠. 보통 카드의 분류는 서비스별로도 해요. 서비스별로 해서 의료 서비스 카드냐, 또는 대출 전용 카드냐, 또는 대출 전용 카드인 경우 같은 거는 가입비, 연회비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무담보, 무부종이고 완전히 현금 서비스 기능만 대출 전용 카드는 합니다. 또는 스포츠 전용 카드, 내가 프로야구라든지 프로축구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그런 거 입장료 할인받는 카드, 스포츠 전용 카드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는 요새는 연극이나 영화, 문화예술을 위한 전용 카드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카드 종류, 서비스별 종류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가맹점. 우리가 카드를 사용할 때 카드 이렇게 표시 붙여놓고 이런 비자카드 가맹점입니다, BC카드 가맹점입니다, 이런 걸 해놓은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가맹점에 가입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이 가맹점 가입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가맹점 가입을 하려면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겠다. 사업을 하는 그런 곳이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신용카드 조회용 단말기가 있어야 되겠다. 흔히 체크카드 단말기 이렇게 얘기하죠. 신용카드 조회용 단말기를 갖추고 있느냐. 세 번째 요건으로는 신청일 현재 영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영업이 정지됐거나 영업을 안 하면 안 돼요. 신청일 현재 영업을 하고 있어야 된다. 넷째로는 사업자나 대표자가 신용불량자가 아니어야 된다. 사업자 혹은 대표자가 신용불량이 아니어야 된다. 그러면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 가맹점에 가입하려면 구체적으로 서류를 접수해야 되는데 그 구비서류, 두 번째는 이걸 구비서류라고 하는데 가맹점 가입을 하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을 해야 되느냐. 첫째, 구비서류는 가입신청서, 가맹점 가입 신청서를 접수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겠죠. 사업자 등록증 사본, 이것도 구비하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영업 신고를 해야 되면 영업 신고증이나 허가증, 영업의 허가증 또는 식당 같은 거 하려면 신고증, 이런 것들 사본을 제출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체크 단말기, 즉 신용카드 조회용 단말기에 단말기가 설치됐다라고 하는 확인증, 단말기 설치 확인서 이거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일 경우는 이것만 제출해도 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그리고 만약에 어떤 업소를 하는데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소다. 그러면 그거는 인허가증, 인가나 허가를 받아야 되면 인가증, 허가증 이런 것들을 꼭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신용카드 가맹점에 되려면 제출해야 되는 구비서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가맹점 공동 이용제도도 있고요. 가맹점 수수료 제도가 있는데, 자, 가맹점은 카드 매출액에 대해서 일정률의 금액을 은행이나 카드사에게 지급해야 돼요. 이걸 가맹점 수수료라고 해가지고, 전에 이마트인가요? 어떤 마트에서 BC카드하고 전쟁을 치렀죠. 가맹점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카드사에다가 우리가 내야 되는 게 이거 깎자. 그래가지고 못 깎았다. 그럼 니네 카드 우리는 안 쓰겠다. 이래가지고 한참 전쟁을 치른 적도 있었는데 이걸 가맹점 수수료라고 하고요. 가맹점 공동 이용제도는 이런 거예요. 한 개 이상의 신용카드 업자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업소가, 그러니까 그 가맹점이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예요. 나는 BC카드에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공동 이용제도는 BC카드뿐만 아니라 모든 신용카드사에게 회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신용으로 판매할 수 있고, 그리고 판매 대금도 회수할 수 있는 제도, 이거를 가맹점 공동이용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우리는 BC카드만 써요, 우리는 비자만 받아요,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요새는 어느 업소를 가봐도 무슨 카드를 내도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가맹점 공동이용제도, 이걸 이용해서 어떤 카드든지 받아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음식값 먹고 술값 먹은 거 다 계산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카드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할게요.